안녕하세요.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보내드린 영상은요, 저희 임팩트TV 상담팀을 통해서 이제 보험 가입 진행 중이신 분들, 그분들께만 보내드리는 내용입니다. 가입하실 보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바쁘시더라도 이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관련 내용 숙지하셔갖고 좋은 보험 오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팀 대표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는요, 이제 상품을 권유할 때 이 상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고객님들한테 정직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가 현장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고객님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다수 발생이 됐고 금융감독원에서 아예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뭐냐면 설계사는 보험에 가입을 시킬 때, 권유를 할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고객님한테 설명을 해라. 그리고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그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고객님한테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고객님한테 확인을 받아라. 이 과정을 만들어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 들었어요. 저거 설명 들었어요. 이거 받으셨어요. 저거 받으셨어요. 했는데 그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객님들 이거 뭐 제대로 대답하시기 어렵거든요. 근데 다소 귀찮게 느껴지는 이 과정은 보험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고객님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반드시 잘 진행해 주시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만 보신다라면은 몰라서, 보험 계약에 대해서 몰라서 피해를 보시는 일만큼은 없을 거다 자신합니다. 자, 어떤 내용 설명드릴 거냐면 총 8가지인데요. 보험 계약의 개요, 예를 들면 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의 만기는 몇 세고 돈 내는 기간은 몇 년이고 보험료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가입 설계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패스할 거고요. 계약자의 권리 의무,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또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그 다음에 기타 또 중요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도 이 영상 시청하시고 나면 어지간한 보험 설계사님들보다 더 많은 상식을 갖게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계약자의 권리인데, 계약자는 누구냐? 보험료 납입하시는 분이 계약자예요. 그리고 계약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와 있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자, 청약 철회권인데 요거는 가입하셨던 보험 계약을 없던 걸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과하게 가입한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보험 가입 필요 없을 것 같아. 묻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요거는 고객님들이 행사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행사하실 수 있냐면 보험 증권을 받으신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근데 건강검진 받은 계약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같은 계약들, 그 다음에 일반 고객님이 아닌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상장된 법인 회사 같은 경우엔 이 철회권이 없어요. 하지만 어지간한 고객님들은 대부분 다 이 권리가 있다. 그러면 청약 철회는 이제 어떻게 접수를 하냐면 그냥 본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갖고 나 이거 누군데 철회하고 싶다. 그러면 알아서 해줘요. 그러면 3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이제 납입하신 1회 보험료 있죠? 그거 돌려드립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청약 철회를 제가 오늘 12시에 전화를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1시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이건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청약 철회 접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까 말한 이제 청약 철회권과 취소권의 차이는 뭐냐면, 철회권은 그냥,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철회하세요? 그냥 들기 싫어졌어요. 괜찮아요. 근데 취소는 몇 가지 어떤 그 모집 관련해가지고서 위반된 사항이 있었을 때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모집을 하는 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보험 약관이라든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부본이라고 하죠. 그거를 전달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청약서에 우리 고객님이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요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계약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나 이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달치 보험료를 이미 냈다 하더라도 우리 고객님은 내신 돈 다 전부 다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자까지도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취소권은 3개월이 지나면 고객님들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감액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 이제 고객님들의 보험료를 산출을 할 때 각자의 직업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운전 여부라든가 뭐 요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서 나이라든가 보험료를 산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직업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차량 뭐 운행하는 종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이 변경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는 택시 운전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를 한다? 사무직 종사자로 바뀌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볼 때는 상해 사고 관련해서 택시 기사님보다는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더 안전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을 고지를 하고 요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줄어요. 반대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무직을 하다가 택시 운전을 하게 됐다? 그러면 요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어떤 위험률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냥 당당하게 보험회사에 나 이제 보험료 깎아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보험료 감액 청구권이고요. 지나간 거까지 다 돌려줘 이러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요 감액 청구권은 뭐에 대해서만,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 계약 해지권.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뭐냐면 계약자는 보험회사 및 설계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을 해갖고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몇 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정부에서 이제 하도 금융 피해를 보시는 고객님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법률을 3월 25일서부터 이제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사람은 적합한 상품을, 적정한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고 중요한 사항 다 설명을 해야 되고 부당하게 권유하면 안 되고 불공정하게 권유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고지하지 마세요 해갖고서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진짜 뭐 아주 확정된 금리를 주는 좋은 상품입니다 막 허위 과장 설명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다 느끼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설계사가 판매한 사람이 나는 제대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증을 못하게 되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제도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에 해당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전 알릴 의무 어떤 것들이 있고 위반 시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냐.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는요,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3개월 이내에 뭐 병원 갔다 오신 적 있어요? 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하신 적 있어요? 직업은요? 운전은 뭐 하세요? 오토바이 타세요? 위험한 침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보험회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업이 어떤지 저떤지 뭐 어떤 차를 운전하는지는 보험회사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법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릴 의무 책임을 우리 계약자, 피보험자님들한테 부여를 한 거예요. 사실대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대로 알려야 되고, 만약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사실대로 알려야 되냐? 직업, 과거, 현재 병력, 장애 상태, 위험한 취미 여부, 타사 보험 가입 여부 이런 것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가끔 가다가 목수일도 한다. 그럼 내 직업은 뭘로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쟁이 많아요. 우리 고객님은 목수는 뭐 1년에 뭐 한 두세 달 하나? 근데 임대업은 딱 봐도 폼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 어떤 직업, 위험한 직업으로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임대업자로 신고를 했는데 목수일 하시다가 상해사고 발생했다 보상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행글라이더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뭐 한 1년에 몇 차례 나가서 해요. 근데 동호회 같은 거를 지금 제가 가입하고 있다. 근데 나는 변호사다. 변호사는 되게 안전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하지만 행글라이더 타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으로 본다. 이런 것들을 다 정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위험률 판단을 보험회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한테 꼼꼼히 고지를 하셔야 되고 알려야 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내가 알릴 의무를 위반을 했는데 진짜 고의가 아니었어. 에? 고의, 진짜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모르고 그랬다. 그랬다라면은 법원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좀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판단을 해요. 하지만 법원까지 가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객님들을 압박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면은 저희 임팩트 TV 상담팀은요,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고객 보험회사와 이렇게 여러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대신 함께 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보험료 납입의 뭐 여러분들 보장 잘 받으시려면 뭐만 잘하시면 되냐면은 연체 없이 보험료만 납입하시면 돼요. 근데 한 달 정도는 보험료 밀려도 보장은 다 그대로 해드립니다. 근데 2달 연속 보험료를 안 내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달, 그 이제 2달 지난 말일에 다음 달에 계약이 해지가 돼요. 효력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고 나도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계약 살리는 거를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데, 부활을 할 때는 밀린 보험료 다 내야 되고 소정의 연체 이자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조금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면책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활이 된 계약에 대해서는 새로 또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 꾸준히 잘 내주셔야 된다. 이 내용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이제 위반 시 불이익인데,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제 여러분들의 직업이라든가 건강 상태, 그 다음에 뭐 위험한 취미, 과거 병력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도 알려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 여부, 차종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느냐 안 타느냐.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전기로 왱 하고 다니는 거. 그것도 뭘로 보냐? 오토바이랑 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는 나는 뭐 오토바이 안 타는데 하도 출퇴근하는데 힘들어갖고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샀다? 고지를 하셔야 된다. 요거 왱 하고 가는 거 샀다? 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지를 안 했다. 근데 그것들을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보상을 못 받거나 보상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를 변경한 경우, 혹은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것들을 이제 탑승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라. 통지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된다? 보험금 제대로 못 받는다. 근데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뇌출혈이 왔다, 심근경색이 왔다, 암 진단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 직업이라든가 뭐 차량 이런 거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금 지급 제한은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영향이 없어요. 뭐와 관련된 거? 다쳤을 때 나오는 보험금, 상해 사고와 관련된 것들이 영향이 있다. 그래서 통지 의무 위반한 거를 보험회사가 알았다. 그러면 얘네 이것도 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셔라. 자, 사례 몇 가지만 볼게요. 직업 직무 변경됐는데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놓인 고객님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원 A씨가 사무직이었어요. 가입 당시엔. 근데 가입하고 나서 공장의 생산직으로 직무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공장 일을 하다가 작업 중에 기계에 손을 다치게 됐어요. 이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쿨하게 줄까요? 이거 안 주려고 막 저기 합니다. 알릴 의무 위반했다고. B씨는 보험 가입 당시에 사무직이었는데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농업 종사자가 됐어요. 직업 다른 겁니다. 이거 고지하셔야 되는 거고, 고지 안 하면 농사 짓다가 발생한 사고, 요런 거에 대해서는 또 보상이 안 되고, 무직자 C씨 상해보험 가입 후 택시 운전사로 근무 중에 교통사고 발생했다. 택시 운전사도 3급이에요. 고등학생 자녀 D씨가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이제 체육 특기생이 됐어요. 체육 특기생들은 운동선수로 봅니다. 위험급수 달라요. 이것도 고지를 하셔야 되고, 고지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거나 지급이 거절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학교 잘 다니던 우리 아들이 군대 갔어요. 그러면 군인으로 바뀐 거 고지해야 되냐? 이것만 예외예요. 군인, 일반 군인입니다. 일반 군인으로 갔을 때는 그 전에 직업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통지를 안 해도 상관없으나 나머지 직업과 관련된 거, 차량과 관련된 거, 오토바이와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신경 써서 알려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의 권리 서면동의 철회권인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 계약에서 서면동의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요즘에 이제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15세 이상 되신 분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사망보험금이 요만큼은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은 사망보험금이 들어가져 있는 계약입니다. 근데 계약자가 임평제고 피보험자도 임평제인 계약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계약자가 뭐 부인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남편이다. 이런 경우가 뭐가 되냐면은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어떤 생명의 위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그런 보험에서는 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부부가 있어요. 남편을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 돈 내는 사람, 돈 받는 사람은 부인, 피보험자는 남편으로 하는 뭐 보험 계약에 가입을 했는데 상해 사망 보험금이 1억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문제가 없죠. 다 사인을 했으니까. 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혼한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은 이 돈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전 처한테 가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나는 피보험자가 나 이거 싫다. 그러면 피보험자는 어떻게? 나 서면 동의한 거 철회하겠습니다. 없던 계약으로 나 나 이제 이 계약 나 안 갖고 갈래. 피보험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계약은 해지 처리가 돼요. 해지 처리돼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요거는 계약자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 거다. 요 내용 보시고,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또 이제 계약의 해지사항인데, 아까 제가 몇 가지 해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 해지는 고객님들도 할 수 있어요. 고객님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가 이 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어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거. 계약의 상대방 고객님들이 그거를 위반했을 때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보험금 받으려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이런 경우 입증하면 이제 해지되는 거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고의로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위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험금 청구한 경우도 해지될 수 있고요. 알릴 의무 위반, 계약 전,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했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았을 때 보험회사는 강제 해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 무효사항인데, 계약의 해제는 뭐냐면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하셔갖고 이 계약의 효력 상실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약의 무효는 이거는 법률상 애초에 이 계약은 효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남편은 보험 싫어하는데 애들 걱정돼 갖고 보험에 몰래 가입을 했어요. 에? 그러면 피보험자 남편인데 남편 사인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모님이 하셨겠죠. 와이프가 하셨겠죠. 이게 뭐냐면 자필 서명 위반을 한 거예요.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에서. 이거 만약에 보험회사가 알잖아요. 무효다라는 거는 애초에 법률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보험금 안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15살 만으로 15살 안 된 사람 혹은 심신상실, 심신박약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도 무효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사실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에서 자필서명 없는 계약은 보험금 못 받는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적용 이율 관련 변동금리 상품이다. 요거는. 근데 요새 나오는 상품들은 대부분 또 무해지. 제가 추천해드리는 상품들도 대부분 무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적용 이율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갱신형 특약. 저는 가능하면 뭐 진단비, 수술비들은 비갱신형으로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든지 표적항암제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갱신형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갱신형 특약은 특약별로 주기가 있습니다. 1년 갱신인 경우도 있고 3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고 10년인 경우도 있고 20년인 경우 30년인 경우까지 있거든요. 갱신 주기가 도래하면 이 보험료는 변동이 돼요. 거의 대부분 보험료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올라갈 수 있다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갱신형 관련해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주기약의 납입기간, 돈 내는 기간은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100세 보장이다. 갱신형 담보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갱신될 때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 보장기간 내내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 해지 환급금 관련. 자, 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환급금은 어떻게 될까요? 낸 돈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 환급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 100만 원을 다 주게 되면 뭘로 보장시켜?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에서 뭘로 할 것이며 설계사나 사무실 운영비는 뭘로 쓰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공제를 하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특히
요즘에 이제 거의 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무해지 보험의 경우에는 돈 내는 기간 중간에 해지하시잖아요. 납입 기간 중간에 해지하시잖아요. 한 푼도 없습니다. 완납이 된 이후에도 이후에는 환급금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개미 눈물만큼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나중에 내가 원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비용을 보장받는 비용을 최소화한 대신에 그냥 세금처럼 내 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보험기간 만기 시에는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소멸된다. 무슨 얘기냐면 100세 만기로 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보험료 10만 원 냅니다. 그러면 중간에는 해지 환급금이 상품에 따라서 개미 눈물만큼 아니면 뭐 낸 돈의 상당 부분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적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보장보험료만 납입한 상태에서는 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된다? 빵원이 된다. 소멸성이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 지정인데 계약자, 돈 내는 사람이거든요. 돈 내는 사람은 수익자를 계약할 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계약자의 권리예요. 근데 사망보험금 관련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망보험금 관련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돼요. 자필서명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이 보험 15세 미만 어린이 보험을 제외한 15세 이상이 가입하는 보험 대부분은 사망보험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수익자 지정 변경할 때 어지간한 보험에서는 대부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익자 지정을 안 해놨다. 그러면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 상속인은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도 있다. 그러면 1순위 상속자는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되는 거고 자녀가 없다. 그러면 1순위 상속자는 배우자 플러스 피보험자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안내, 뭐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 면제에 관한 사항, 뭐 가격 지수, 요거는 가입 설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패스를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5번째 보험금 지급 관련된 유의 사항인데, 요 내용들 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다수의 보험 계약, 요즘에는 이제 암보험이나 뇌졸중 보험 같은 것들은 몇 군데 회사에다가 중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손보험이라든지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든지 운전자 보험에서는 뭐 벌금이라든가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한 개 회사에 들어가 있으면 추가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가입 시기에 따라서는 그게 추가로 막 몇 개씩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것들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점은 뭐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A 회사, B 회사, C 회사 이렇게 세 군데 들어가져 있는데 손해액이 뭐 500만 원짜리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A에서도 500 주고 B에서도 500 주고 C에서도 500 주고 이렇게 중복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은 손해 500만 원을 가입한 A, B, C 회사에서 비례해서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상을 한다. 이 내용 중요합니다. 중복 보장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암 진단이나 수술비나 뭐 뇌혈관 진단비 이런 것들도 중복해서 보장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중복해서 보장이 돼요. 근데 여기 열거한 것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실손의료비, 배상 책임, 화재 보험 같은 것들은 비례 보상을 한다. 자, 질병 판단 및 보상 기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나 어떤 질병 진단을 받아 가지고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이 질병이 보험 사고에 해당하는 거냐, 해당하지 않는 거냐를 보험회사가 판단을 하겠죠. 판단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질병이라든가 사망의 원인들을 그 유사한, 성격이 유사한 것들로 분류를 해서 만든 표입니다. 근데 이 표는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쭉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가끔씩 바뀌어요. 그래서 뭐 1차, 2차, 3차, 7차, 8차 이제 막 9차도 이제 나올 때가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가입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7차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받은 당시에는 8차가 적용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7차와 8차의 그 변경되는 과정에서 내가 받은 진단명이 변동사항이 없다. 그건 문제가 없지만 7차와 8차가 같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7차일 때는 이게 뭐 일반암으로 봤었는데 8차 그 분류표에서는 이거를 뭐 경계성 종양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일반암이었는데 뭐 고해감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 시점을 판단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요즘 나오는 보험은 다 진단 당시에 질병 분류표 이거에 근거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 이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관련해서 공통사항. 저희 상담팀은 저를 포함해서 수술비를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수술비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을 건데, 우선은 이제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수술의 정의는 기구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절단, 절개 등의 조작입니다. 등의 조작. 그런데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건 뭐냐면은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흡입을 하거나 주사기로 약물을 투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 흡입, 천자 이런 경우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간혹 뭐 디스크 수술하는데 약물 주입하거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서 어떤 뭐 의무 기록을 띄워보면 무슨 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게 주사기로 약물 주입하고 주사기로 빼내고 뭐 이런 것들은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질병 수술비 관련해서 공통사항.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모든 수술을 다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흡입천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정신 및 행동장애, 여성 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뭐 인공수정 관련된 거, 임신 출산 관련된 거, 선천적 질병, 비만, 요실금, 치액 관련 항문질환,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같은 거, 요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빼고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불임보건술, 이제 정관수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정관수술을 해제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단순 피로, 권태, 주근깨, 다모, 무모,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그 다음 발기부전, 불감증, 코고름, 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폭용수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안과질환 같은 거. 그러니까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어떤 미모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어떤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지급이 안 된다. 이런 것들 빼고는 다 된다. 질병 수술비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네요. 쌍꺼풀 수술 같은 거, 유방 확대 축수술, 지방 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그 치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내 눈이 작아갖고 눈을 크게 보이게 하려고 미모를 하기 위해서 했다. 지급이 안 되지만 이 눈썹이
눈을 계속 자꾸 찔러요. 그런 경우에 의사가 쌍꺼풀 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중하면 당연히 지급이 되는 거예요. 하지정맥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질병 수술은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는 수술이라면은 나간다. 여기에 써져 있는 거라 하더라도. 하지만 뭐 라식 수술이라든지 뭐 정관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해당이 없다.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상해 수술비 이거는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예를 들면 뭐 뼈가 부러져 갖고서 핀을 박는다든지 이런 것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 외모 개선 목적 안 되고 뭐 건강검진 인공유산 예방접종 뭐 이런 것들 안 되고 그 다음에 미모를 위한 수술 여기에 보면 사고 전 상태로 회복을 위한 수술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상해 수술 관련해서 아셔야 될 내용은 하나의 사고로 두 번의 상해 수술을 했다. 그러면 한 번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절이 발생해서 핀을 삽입을 했어요. 그럼 그거 붙으면 이제 그 핀을 빼내야 될 거지 않습니까? 한 번만 준다. 들어갔을 때 한 번만.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상해 공통. 상해는 이게 뭐냐면 우연하고 급격하게 신체 외부에서 오는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 될 수 있겠고, 지나가다가 뭐 야구공이 날라와서 맞았다? 이것도 교통사고고. 등산 가다 발을 헛디뎌 가지고서 넘어졌다? 이것도 상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존재한 신체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가중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요건 뒷부분에서 또 나와요. 기왕증 관련된 거거든요. 회사는 그 원인에 직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아래 손해가 뭐냐? 고의적인 사고,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의 고의적인 사고, 임신, 출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신체 보조기구, 예를 들어서 의족, 뭐 의수, 이런 경우에 그게 망가졌다. 이거는 상해로 안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쟁,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 핵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전문 산악인, 행글라이더, 혹은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하다가 발생한 사고. 그 다음에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운전 할 때 발생한 사고들, 그 다음에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그러니까 배 타시는 분들 보험 가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상해에서 면책사항이다. 보시고요. 상해 후유장애인데 후유장애는 뭐냐면 치료를 계속했어요. 180일 동안 치료를 계속했는데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일 이상 치료를 했으나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멸실이 예상되는 상황을 후유장애라고 보고 상해는 다쳐서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질병 후유장애는 아파서 뭐 치매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의사의 진단에 기초해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 지급률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180일 지나야 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고 판단은 누가 해요? 의사가 하는 거예요. 위항에 따라 장애 지급률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보장기간에 장애 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처음에 받았을 때 상해 후유장애 30%였는데 시간 지나서 이게 50%로 악화가 됐다. 그럼 50%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장애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한다. 나름 합리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한다. 무슨 얘기예요? 교통사고 나갔고 이쪽 팔도 못 쓰게 되고 이쪽 다리도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후유장애율
여기에 다리의 후유장애율 합해가지고서 더해서 판단을 하겠다. 15%, 30%다 45%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상해로 후유장애가 2회 이상 생긴 경우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한다. 그러나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 장애 지급률에서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 지급률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사고가 나서 이쪽 팔에 15%, 다리에 30% 후유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올해 또 사고가 나서 여기에 30%가 됐어요. 이 팔에 대한 후유장애율이. 근데 30%가 됐는데 15%는 언제 생긴 거예요? 3년 전에 생긴 거죠. 그거 빼고 15%만 감안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미리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보험 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 포함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장애가 생겼어요. 장애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여기 가중이 됐어요. 50%가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수술했을 때 받았던 영향이 그게 만약에 뭐 10%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원래 있던 질병, 기왕력이라고 보거든요. 기왕증. 기왕증에 대한 부분만큼은 차감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유장애는 질병도 마찬가지고 상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보험금이 지급되면 커요, 금액이. 그리고 이거를 누가 판단을 하냐면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의사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분들은 후유장애 판단을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자존심 상해 하세요. 본인의 환자일 경우에. 내가 치료해갖고 장애가 남았다. 그럼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 받기가 어려워요. 질병 후유장애든 상해 후유장애든 받기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망보다 더 중요한 필수 보장 항목이라고 저는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보험 진단인데 암보험 같은 경우에 없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암보험은 진단을 뭘로 하냐?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유사암이 있고 일반암이 있고 뭐 고액암이 있고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일반암이 지급이 돼야 되죠. 근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폐암이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에서 전이가 됐다. 폐암보다 뭐가 먼저 생긴 거예요? 갑상선암이 먼저 생겼고 갑상선암에서 폐로 전이가 됐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폐암 진단을 받았어도 원발암이 뭡니까? 갑상선이죠. 그러면 갑상선암 기준으로 진단금을 받게 된다. 반대의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폐암 진단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 일반암 진단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암보험은 90일 가입하고 나서 90일 동안은 암 진단 검사 하시면 안 돼요. 면책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대부분은 뭐 회사에 따라서 1년 내지 2년 50% 지급하는 삭감 기간이 있습니다. 감액 기간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지나서 100% 보장이 되는 거고.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이 된다. 부활하는 경우에도 면책기간 90일은 적용이 된다. 이 내용 보시고 암 직접 치료비, 암 통원비 요거는 말 그대로 암을 직접 치료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직접 치료비는 뭐냐면은 암세포를 줄이거나 증식을 억제하거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양병원, 우리나라 요양병원, 외국의 요양병원에서 받은 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요양병원 들어갔을 때 입원비 받으려면 요양병원 입원 특약을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거에 관련해 갖고서 들어가는 게 직접 치료로 인정이 되는 것들이 뭐 항암, 방사선, 화학치료, 암 제거, 증식 억제를 위한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말기암 환자의 치료 이거는 직접 치료로 보는데 식이요법, 명상요법 뭐 이런 것들은 뭘로 보겠다? 직접 치료로 안 보겠다. 이런 걸로 뭐 입원을 한다. 그럼 보험금 못 받는 겁니다. 저는 이거 막
분쟁이 심해갖고 차라리 이거 가입하실 거면 진단비 더 넣어드립니다. 이륜자동차의 정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륜자동차는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예요. 근데 오토바이가 뭐 그냥 시중에서 판매되는 오토바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바퀴 달려갖고 전기로 움직이는 것들은 다 오토바이로 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다음에 요새 막 이렇게 막 엥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서서 타는 거, 그것도 다 오토바이로 본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기피 대상 1호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는 거를 고지를 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부담보 이걸 하든가 아니면은 아예 상해 관련 담보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통상해 배상책임보험 공통적인 거 교통상해 관련해서는요, 뭐 자동차 시운전, 자동차 경주하는 사람, 자동차 내리고 하역 작업, 뭐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정비소, 그 다음에 건설기계,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경운기가 농사 짓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보상하지 않겠다. 배상책임, 공통사항, 이거는 뭐냐면 배상책임의 조건이, 보험금 지급 조건이 성립이 되려면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제3자, 피해자가 제3자여야 돼요. 나한테 발생한 손해나 직계 가족한테 발생한 손해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제3자한테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해에 대해서 법률상 나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충족하지 않으면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몇 개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보험금 부지급 사례 한번 볼까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자,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안 알리고 질병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당뇨병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어요. 청구했습니다. 조사가 나갔겠죠? 보험금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당연히 안 나간 거예요. 당뇨병 약을 90일, 30일 이상, 5년 이내에 30일 이상 약을 투약을 받으셨으면 이거는 고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됐겠죠.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 관련 A씨는 B씨의 자필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땡땡보험을 가입했고 이후 B씨가 사망해 A씨는 보험금 청구했는데 계약 무효 처리 및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무슨 얘기예요?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계약에 가입을 했는데 자필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뭐다? 무효, 법률상 효력이 없다. 보험금 못 받는다. 되게 중요한 거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안내. 상해보험을 가입한 A씨는 운동 중 무릎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보험 가입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는 지급이 어렵다 안내를 했어요. 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을 주냐? 그건 아니에요.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은 줄 보험금은 지급이 됐는다. 근데 3년이 지나서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줘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거의 어지간한 회사들은 주는데 근데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왜? 청구권 소멸시효가 몇 년이기 때문에 3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암보험 보장 시기 관련 가입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암진단 받았다 못 받아요. 왜? 90일 면책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재사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A씨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A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고 앞에 있던 시장 그 도로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발생해서 내 건물에 가입한 사람이 피해를 봤다. 보험금 안 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험 목적 건물 이외에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보험금 청구해서 나중에 이제 받게 되는 절차는 우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서류 챙기셔가지고서 뭐 콜센터나
아니면 지점이나 아니면 설계사한테 보내드려도 다 해드리고 아니면 인터넷이나 앱이나 고객센터 이런 데다가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연락처로 접수되었고 담당자 누구입니다. 이게 문자 메시지가 갑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제 심사를 해요. 이거 보험 사고인가? 지급해야 되나? 지급해야 돼. 쿨하게 지급이 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요건 좀 수상한데?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손해사정 업체에 위탁을 하고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액 산정해가지고서 줘야 될 보험금이면 주는 거고 안 줘도 되는 거다. 그러면 태클을 거는 겁니다. 요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 편에 서서 같이 보험회사를 상대해 줄 수 있는 그 설계사가 진짜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설계사예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날아갈 겁니다. 부담보 뭐예요? 보상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아까 이제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오토바이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이 안 된다. 이거 사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대장용종을 제거했다. 그럼 뭐 2년 동안 대장 관련된 부위는 부담보다 그러면 2년 관련해서 대장 관련된 어떤 보험금 청구를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특정 신체 부위 질병보장 제한부 인수특별약관 보험회사의 특징입니다. 막 되게 길게 써놓고 어렵게 써놨죠. 안 해준다. 예금자 보호제도 보험회사 망했을 때 여러분이 납입하고 있는 보험 계약을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서 보호를 해줘요. 근데 요거는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 해지 환급금이 없으면 보상 못 받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보험회사 망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지불한 회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다.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자주 발생하는 민원, 직업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 제한, 비례보상 또는 면책. 뭐냐? 부동산 임대업으로 직업을 고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끔 가다가 알바로 뭐를 하느냐? 목수 일을 하셔요. 근데 사고는 언제 났어요? 목수 관련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거 뭘로 볼 거냐? 직업 관련 고지 통지 의무 위반 시 면책, 보험금 지급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직무 관련 고지 의무 위반으로. 비례보상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정확한 직업을 고지해야 하며 직업 변경 시에는 보험회사에 즉시 직업 변경을 해야 된다.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 사실 진짜 설계사들이 굉장히 좀 난처합니다. 미리 알리셔가지고서 했다라면은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통지 의무 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실손의료비 담보 갱신 시 보험료 상승. 실손의료비도 갱신이죠.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안내를 안 했냐? 갱신 증가된다. 보험료 증가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과거 병력 고지 의무 위반. 과거에 알았던 질병 사실대로 안 알리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 알았다. 그럼 3년 이내는 강제 해지 당하고 인과관계 있는 질병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못 받는 거고요. 3년 지나면 해지는 못하지만 인과관계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고지 잘 하셔야 돼요. 꼭. 분쟁 조정 절차, 계약 관련해갖고서 뭐 궁금한 게 있다. 혹은 설계사가 나한테 상품을 잘못 팔았다. 민원을 걸고 싶다. 그러면 모집 설계사, 그 다음에 콜센터,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도움 요청하시면 다 여러분들 편에 서 있을 분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 보험 모집자의 업무 범위. 어떤 설계사, 대한민국의 어떤 설계사도 마찬가지고, 계약, 여러분이 가입하는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여러분 자신과 누구예요? 보험회사예요. 그러면 설계사는 뭐 하는 역할을 하냐? 에이전트입니다.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보험회사하고 고객님들을 연결을 하는 역할만 있는 거고, 여러분이 우리 고객님들이 설계사한테 고지 의무라든지 보험료를 다 맡겼다 하더라도 설계사는 법률적으로 고지 수령권이나 보험료 수령권이 없습니다. 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계사한테 고지를 다 했는데 설계사가 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지 간에 청약서에 알릴 의무 사항을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설계사한테 고지를 잘 하셔야 되고, 설계사가 청약서에 그러한 상황들을 잘 반영을 해 놨는지를 여러분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실수 안 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설계사한테 불가피하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은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 있죠. 그걸 설계사로부터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반드시 알고 계셔라. 그 다음에 보험 계약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보험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제 과거의 어떤 계약들, 좋은 계약들 많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을 없애고 새로운 보험을 갈아타는 거, 이걸 이제 계약을 전환한다, 대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당연히 중도 해지기 때문에 손해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때의 가입 당시보다 지금의 어떤 이자율이나 보험 나이, 손해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조금 더 불리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보장의 범위라든지 또 일반 보험과 무해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기는 합니다만, 같은 조건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옛날 보험의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3년이다. 소멸시효. 보험 사기,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 허위 입원, 뭐 사고 후에 보험 가입하는 거, 이거 다 보험 사기고, 이거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당합니다. 그 다음 대리인 청구인 지정, 요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거나 치매 같은 게 있어갖고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보험금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미리 나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제도가 대리인 지정 제도입니다. 저희 고객님들은 이거 그냥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예금이, 보험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사망증명서하고 신분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 가면 아버지 재산, 재산 관련된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거 해갖고서 못 받는 돈 없이 다 챙기시기를 바란다. 저는 이제 보험 설계사 임평재고요. 한국보험금융이라는 아주 대형 보험 대리점의 위드 FP 지사 제주도에 근무하고 있고요.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하는 상담 팀장님들도 아주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수많은 설계사님들이 계시고 주변에도 좋은 설계사님들 많이 계실 건데, 저를 믿고 또 저희 팀장님들을 믿고 저희 고객이 돼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보험에 저희 고객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제가 해드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거나 했을 때 어려우시면 뭐 저나 저희 직원들이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험에 이제 적지 않은 돈을 내는 이유는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혜택을 받기 위한 건데, 좀 죄송스럽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보험회사가 안면을 싹 바꾸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또 여러분들과 저희 상담 팀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어떤 나쁜 과정이 없었다면, 허점이 없었다라면은
최소한 저희 고객님들만큼은 제가 다 지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한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보험 회사의 횡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럼 열일 제껴놓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약속드릴게요.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팩트 임평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